안녕하세요. 재밌업TV 고등학교 통합사회 김정섭 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수가 7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행복의 조건은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단순하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마크를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네, 워터마크 잘 한번 봐주시고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통합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인데요. 행복의 실현 조건인 질 높은 정주 환경.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개념 중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주 환경. 자, 그리고요. 경제적인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 성찰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이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세 가지 복합적인 행복의 조건, 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조건,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활동인데요.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어떤 게 있을까? 예,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뭐 생각해 보니까 재밌업 TV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행복에 재미를 더해주는. 예. 자, 그래서 한 빈칸에 한번 써보십시오. 예, 어떤 카테고리를 넣어야 될까? 자, 마인드맵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넣어 보셔야 되는데 예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이 예시 답안을 안 쓰셨다면 잠시 포즈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강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비교, 분석해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답안이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한 나은 답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정주 환경입니다. 첫 번째. 생태 환경, 교육 시설, 주거 환경, 공공 시설, 교통 시설, 문화 시설 이런 것 등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내가 이제 정말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이제 문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얻는 그 행복감과 기쁨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또 교육 시설도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갖고 싶은 교육을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고 받는다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입니다. 의식주, 돈, 소득, 경제 안정, 복지제도, 일자리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소득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네,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뭐 집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의식주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 본다면 겨울에는 춥게 이제 길바닥에서 자야 되고 또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정치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그 다음에 시민단체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는 도덕입니다. 도덕.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천, 사회봉사, 배려와 관용, 성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행복의 조건은 단순하지 않다. 첫 번째 주제. 복합적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행복의 조건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요.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측면에서도 행복의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랑 다르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기주의는 이제 다른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개인주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주의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서 파생되는 행복 역시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우리 개인의 행복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충인데요. 다양한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긍정적인 경험, 더 나은 삶, 인간 개발 지수, 어디서 태어날까 등이 있는데, 긍정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긍정적인 행복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위는 파라과이, 2위는 콜롬비아, 3위는 에콰도르죠.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 뭘까요? 어디입니까? 라틴 아메리카죠. 예. 라틴 아메리카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예, 삼바. 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삼바. 막 흔들잖아요. 막. 예. 뭐, 이 나라는 흥과 어떤 그 즐거움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입니까? 118위. 일상 속에서 얻는 긍정적인 경험 수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상당히 반성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 나은 삶, 삶의 질을 따졌을 때 1위는 오스트레일리아, 2위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노르웨이와 스웨덴, 이제 북유럽 국가 이런 국가들은 복지 제도가 상당히 잘 마련돼 있죠. 우리나라는 2014년에 25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인간 개발 지수 1위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한국은 15위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자, 어디서 태어날까? 자,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아, 이거 제 순위만 바뀌었지. 이 나라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행복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19위입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란 한 개인이나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수치화해 나타내는 척도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계산하지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 어떤 통계냐? 국가 경쟁력 순위입니다. 자, 1위는 역시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이제 독일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요. 이후. 자, 우리나라 몇 위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10위를 꽝충 뛰어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경쟁력이 높다라는 것은 그 국가의 이미지나 그 국가의 어떤 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러한 이미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나라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수출과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건이 잘 팔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 투자 자본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나라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겠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소득이 생기고 사람들의 행복이 또 증대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조건.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한 삶의 공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어떤 생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복지제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치적인 조건입니다. 법치주의의 원리. 자, 법에 의한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인치예요. 인치주의인데 인치주의는 사람이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공평하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어떤 감정적인 다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주적 절차, 그다음에 참여를 통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선거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사회 윤리적 조건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공유를 통한 이기주의와 갈등을 극복하자. 자, 올바른 가치관. 자, 옳고 좋은 가치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옳고 좋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의 번영과 공공선을 달성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공공선 달성.
자, 그래서 뭐 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역주의보다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지역 통합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역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나라 안 그래도 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좁지만 좁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타 지역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은 빨리 타파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역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와 이런저런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 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느 지역을 가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확인학습 1번. 행복의 조건을 고려할 때에는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도 고려해보자. 그렇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1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 충족과 같은 어떤 조건? 자, 의식주, 욕구 충족 이런 것 등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조건이죠. 자, 2번. 행복한 삶을 위해 올바른 무엇을 공유하자? 아까 얘기했죠? 자,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하자. 3번. 정치적으로 법치주의에 따른 민주적 절차와 시민의 시민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시민은 참여를 해서 참여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여의 역사였어요. 네. 1900년도 3월 1일부터 시작해 본다면 3월 1일 민주항쟁 죄송합니다. 민주항쟁이 아니라 3.1 운동 그 다음에 뭐 4.19 혁명 그 다음에 광주에서 있었던 5.18 그 다음에 부마항쟁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자유와 평등의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운동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자유와 평등의 가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생활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자유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이러한 국민들의 참여와 투철한 시민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행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락에서는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실현, 도덕적 성찰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것도 역시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도입부부터 중요시 여겼던 정주 환경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일정한 공간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거지를 넘어서 주거지 주변의 자연환경 자, 자연환경을 넘어서 인간이 만든 인문환경 자,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자연환경과 두 번째는 인문환경인데 이 인문환경에는 어떤 게 있냐 즉 인간의 인위적인 작업에 의해서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일 건데요. 교통통신 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상업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주 환경의 트렌드가 좀 변화되었는데요.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환경이 중시됐습니다. 자연환경에 적응하자.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좋은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글자로 배산임수라고 얘기하죠. 뒤에는 산이 있고, 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졸졸졸 흐르는, 물이 졸졸졸 흐르는 이런 지역이 이 지역에 이 앞쪽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 좋은 지역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산업화 이후에는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정주 환경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집이라고 한다면 여기 학교도 있고요.
시청도 있고 도로도 굉장히 많죠. 도로도 굉장히 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공장도 있네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서 지하철도 있고, 예, 여기 대형 마트, 대형 할인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정주 환경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자연환경까지. 자,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주 환경이 정말 좋은 지역은 어딜까요? 예, 뉴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뉴욕은 이제 센트럴 파크라고 굉장히 넓은 공원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그 세계 최고의 어떤 브랜드들, 그다음에 문화시설들이 입지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중환의 택리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택리지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가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가거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수적 길지에 해당하는 지리를 들고 있고, 아까 지리 얘기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배, 산, 임수였죠. 자, 그 다음에 생업을 이을 만한 넓은 들이 있는 생리를 중시하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 들, 논밭 이런 것들이 생리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고, 셋째로 그 마을 풍속인 인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심이 후한 도시가 있고 후하지 않은 도시가 있겠죠. 넷째로 풍류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산수를 들었다. 이것은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상당히 중시 여겼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인심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인심이 좋은 도시, 선생님이 이제 여행 다닌 곳 중에서는 남원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인심이 좀 후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원 친구들이 굉장히 좀 인심도 좋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행복한 삶을 위한 정주 환경 관련 정책의 변화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정책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변화되었냐?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초기와 중기, 그리고 최근은 어떤 이 트렌드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초기에는 주택과 도로 건설, 노후화된 건물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중요하죠, 주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개발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중기로 가서는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주택 개발을 넘어서서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교통의 편의성 강화,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자. 자, 정책 초기에는 이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연 환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에만 신경을 썼냐? 인문 환경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자연 환경이 어때요? 굉장히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문 환경 역시, 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했었다면 이제 다시 트렌드는 자연 환경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무조건적으로 자연환경만을 강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골고루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보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오스트리아 빈인데요. 자, 빈 시내 전경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음악가인 요한 스트라우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잡지사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를 했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거예요. 자, 공공 주거 정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주고 있고, 맞춤형 노인 복지 서비스 실시, 이런 것 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공공 주거 정책이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공공 임대 사업입니다. 요즘에 우리 집값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집값이 정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네. 특히 정주 환경이 좋은 지역은 장난 아닙니다. 역세권 뭐 이런
지역은 뭐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좋은 지역에서 공공 주거 정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들도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고 있다. 즉 공교육이 굉장히 무상급식 그다음에 무상교육 등의 어떤 사람들이 교육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도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안정 가볼 건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맹자가 얘기합니다. 유항산, 유항심. 무슨 말이냐? 맹자가 살던 시대에 군주로서 지녀야 될 덕이 뭐냐? 정책이 군주로서 군주가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생업을 보장해 줘야 돼요. 유항산이라는 것은 생업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생업을 보장해 줘야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긴다? 도덕적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예를 드냐면 생업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생업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소득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물건을 뺏고 약탈과 범죄가 가득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맹자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그것은 군주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생업이 보장되고 사람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도덕적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는 도난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널어 놓는데 그 값비싼 브랜드, 값비싼 옷 이런 것들이 널려 있으면 막 그런 것들을 훔쳐갔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죠. 경제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인간의 기본적 욕구, 교육, 의료 혜택, 문화 생활 등에 있어서의 삶의 욕구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행복감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역설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네, 통계조사에 의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돈과 행복은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즐거웠냐면 정말 소득이 거의 아예 0이 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은 딱 1,000만 원 됐을 때 1,000만 원 됐을 때 정말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요 정도 돈 모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00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월급이 들어오면 그 1,000만 원 벌기 전에 어떤 그 소득을 얻었을 때의 느낌과는 좀 이제 감소가 됐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소득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요. 경제적 안정과 행복입니다. 경제적 불안과 행복의 관계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면 자, 경제적으로 불안해진다고 한다면 행복이 좀 이제 저하되겠죠. 자,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박탈감, 고용의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실업의 위험 등과 같은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과도한 경쟁, 요즘에는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스펙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까지 나갔다 오고 정말 공부를 오래 했지만 화려한 스펙을 쌓았지만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안 됐을까? 왜 남들은 다 되지만 나는 안 될까? 이런 것들 있죠. 자, 고용의 불안정성 심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네. 비정규직의 숫자가 많아지면 또 사람들의 행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인 불안, 행복
행복이 감소한 시절이 어느 시절이었냐면 IMF 시절이었어요. IMF 시절에 대량 해고, 대량 실업이 생기었습니다. 대량 실업. 그때 뭐 나왔던 어떤 얘기들을 보면 일단은 가출도 많이 해요. 가출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자가 되었던 그 당시 뉴스에 의하면 실업자가 되셨던 분들이 집에 숨기고 이제 직장을 나가는 척을 하셨던 사례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출도 많아지고 한국의 행복도가 상당히 이때 많이 떨어졌었죠. IMF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한국 외환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환 위기. 우리나라의 기축 통화인 달러가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또 우리나라가 국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IMF에서 요구한 조건이 있었죠. 이때 요구한 조건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비정규직을 늘리자,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비정규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60% 이상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그거예요. 쉽게 자르고 쉽게 쓸 수 있다. 이 얘기는 누구에게는 행복일 수 있냐면 고용주에게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 때 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많이 합니다.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눌 수 있는 몫이 커진다. 그 다음에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일자리를 확보해야 되고 복지 제도를 강화하자 등의 어떤 경제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자,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0에서 10점인데, 자, 한번 보시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500만 원 정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만족도 지수가 100만 원 미만일 때는 4.92, 절반도 안 된다는 5점 미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해지면서 갑자기 400에서 500 될 때, 행복 지수가 상당히 크게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600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것과 상관관계가 있냐면 노동시간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소득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노동시간도 많아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이상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이 이후부터는 여가 시간을 즐길 여유조차 없다라는 거죠. 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 월급이 700 정도면 뭐 2달 정도 벌면 뭐 명품 이런 것들 살 수 있겠죠. 뭐 3달, 4달, 5달 정도 1년만 일해도 외제차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8, 6만 원 이상을 내가 벌려고 한다면 내가 사놓은 명품을 소비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가 사놓은 차도 타고 다닐 시간도 없을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활동 29쪽 보시면 우간다의 사례가 나옵니다. 학교에 가고 싶은 우간다 아이들. 우리 학생들과는 상반돼, 여러분들과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은 배우고 싶어서 정말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혹한 내전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쟁 굶주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기에 아이들의 발걸음이 저렇게 힘찰까라고 뒤따라가 보니 허름한 창고였답니다. 그것은 한때 반군의 납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처로 사용하던 비밀스러운 곳이었는데 불빛 틈으로 보니 아이들이 촛불의 앞에 옹기종기 모여 공부를 하고 있었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곳에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래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다라는 거죠. 정말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자료 2번. 우리나라에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행복한가 이제 봤는데 이제 여러분 때 나이대가 여기죠. 3.47.
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냐? 네, 이때네요. 자, 30에서 39까지. 네. 왜 행복할까요? 이때 행복한 이유. 일단은 충분히 이때는 소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나이 때 보면 굉장히 솔로들이 많아요. 솔로들이 많은데 소득은 또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삶의 여유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청소년층의 행복 지수가 좀 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료 1에서 우간다 아이들이 학교에 마음껏 다니기 어려운 경제적 원인 무엇 때문이었죠? 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죠. 그리고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주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2번 자료 2에서 우리나라 청년층, 노년층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해보자. 잠깐 포즈 누르시고요. 가겠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빈곤한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노동 구조를 바꾸고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민주주의,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인데, 자, 빨간 글씨로 정치적인 관점. 자,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행복감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탈북민들이 나와서 하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잠시 보면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행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민이 민주적 제도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므로 시민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인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어떤 정치적인 참여, 이 참여가 투입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투입입니다. 투입이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됐을 때 결국 이 결과에 내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의 정치 참여 어떤 제도들이 있냐? 민주적 제도가 있고요. 의회 제도가 있죠. 의회 제도, 우리나라는 호남민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의제와 직접민주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죠. 누가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의사를 대신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복수정당 제도입니다. 이거는 정당이 2개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이 하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권력 분립 제도, 이게 뭐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되어야 된다. 왜냐? 권력이 한 군데에 모여 있으면 권력이 남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정치 문화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문화는 많이 개선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이 60% 이상 되었다라는 거. 참으로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정말 기뻤어요. 자,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 내가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요. 집회와 시위 등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복수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국회 자료인데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이제 여러 정당들을 좀 볼 건데
가장 많은 어떤 정당의 의석을 확보한 당이 더불어민주당, 2위가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요번에 투표 용지를 받았다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쭉 엄청나게 많은 그 정당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학교 한번 오시면 그 정당들 제가 싹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군요. 자, 굉장히 많은 정당 순서 기호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한번 포즈 눌리고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독자유당, 민주당, 가자코리아, 일제위안부 인권정당, 개혁국민신당,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공화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 친박통일당,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등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세요. 스위스의 란치 개마인데 이건 뭐냐면 자.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시청사, 법정의 야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거야.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이런 모델을 따왔냐?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로부터 이런 정치를 본받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위스는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인데 공동체 행복 실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에게 무관심한 경향이 많지만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자. 공동체의 행복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상당히 집에 많이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싶었던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역시 사회적 존재라는 걸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자, 공동체 행복을 위한 도덕적 실천과 성찰인데요.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 합의해야 되고요. 도덕적 실천,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의 자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자, 기부나 사회봉사 등을 하자라는 거죠. 자, 교과서 31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도덕적 실천과 행복의 상관성 한번 읽어 보시고요. 쭉 읽어 보시고 이제 답을 한번 선생님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답을 한번 써 보시고 와주세요. 자, 자료 일과 같은 법을 만들면 사람들의 도덕적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은 어떤 거냐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 실천이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어요. 강제적인 그런 겉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꼭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동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도덕적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바로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교육과 사회, 문화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움, 정, 따스한 마음 등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세요? 착하면 손해본다라는 말이 있다. 자료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반박하는 글을 써보자.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자, 잠깐 포즈 누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전개시켜 나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인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구성원이므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먼저 선을 베푸세요. 먼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먼저 선을 베풀고 내가 이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하는 순간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공동체를 위한 선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곧 오프라인 개학입니다. 학교 와서 이 반을 위해서, 학교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어떤 열정과 행동이 나오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고 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제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어떤 선을 베풀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 확인학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인간이 집단으로 일정한 공간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거주지로서 주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였습니까? 정주환경. 자, 다음 제도들을 시행하는 공동적인 목적, 의회제도, 국민투표,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있는데요.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습니다. 국민투표 제도인데요. 자, 국가의 중요 정책, 외교나 국방, 치안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유권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이게 통과되는데, 자, 공통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정치. 자, 맹자가 말한 유황산, 유황심이다. 관계 깊은 행복의 실현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죠? 그렇죠. 경제적인 조건인 경제적 안정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재밌어 TV였습니다.